MC 내레이션, 도입부. 어느 일요일 점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식탁 위엔 밥 대신 독이 올라 있었다. 어린 딸이 친절을 건넨 순간 돌아온 건 모욕이었고 따뜻해야 할 손은 차가운 뺨을 때렸다. 그리고 그날 가장 조용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일어섰다. 당신은 한 번도 본 적 없을 것이다. 딸이 엄마를 위해 세상을 뒤집는 장면을.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한 줄이 당신 가슴속 깊은 곳을 뜨겁게 그리고 아프게 두드릴 것이다. 준비되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침묵을 깨뜨리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막, 억압받는 가족, 일요일 식탁. 독이 든 식사 시어머니, 대개 일요일은 어딘가 불안하다. 음식은 언제나 따뜻하고 밥은 언제나 부드럽지만 한 입 한 입마다 굴욕감이 느껴진다. 식당은 길고 어두컴컴하다. 커튼은 마치 집 자체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싶지 않은 듯 반쯤 쳐져 있다. 은젓가락 아래 도자기 그릇들이 부드럽게 부딪힌다. 하지만 진짜 소음은 말소리에서 나온다. 늘 그렇듯 나는 식탁 가장자리에 앉는다. 수줍어서가 아니다. 내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의 바로 위, 아니 어쩌면 그 위일지도 모른다. 내 맞은편에는 10살 딸 세경이 있다. 여리고 눈이 반짝이는 이 잔혹한 세상에 너무나 순진한 아이. 세경이 사촌 세찬의 접시에 찐 계란 한 조각을 올려주려고 손을 뻗는다. 다정하고 순수하며 따뜻한 손짓이다.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 시골 꼬맹이가 방금 내 손자 밥그릇에 손댔어. 그 말이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독설적이었고 수세기 동안 물려받은 편견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말할 때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내가 투명 인간이기 때문이었다. 늘 입던 옥색 한복을 입고 멸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어머니는 손자에게 몸을 기울여 마치 정화하듯 젓가락을 닦았다. 천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제 자리를 잊어버리죠. 나는 입을 벌렸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는 우리 사이에 놓인 식탁보다 더 컸다. 그때 디뇨 디 에노가 끼어들었다. 시아버지의 형수였다. 대학을 졸업한 여자였다. 항상 턱을 치켜들고 말하는 여자였다. 솔직히 저 애가 ADHD라도 걸린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성적만 보면 진짜 창피할 지경이야. 세경이 고개를 숙인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러움 때문이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젓가락을 꽉 쥐었다. 선생님 말씀이 착한 사람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속삭인다. 성적이 안 좋더라도요. 잠시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다.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감히 말을 건넨 것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다. 그때 손 하나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찰칵, 폭죽처럼 그 충격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딸아이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딸아이는 떨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잠시 동안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10년 동안 욕설을 삼켰다. 10년 동안 싸구려,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10년 동안 깨지기 쉬운 평화를 위해 침묵을 지켜왔다. 나는 일어선다. 모든 것을 바꾼 따귀 그만해. 나는 말한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다. 천둥소리다. 상처받은 여자의 깊은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이다.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얼굴에 닿는다. 분노가 아니라 10년간의 슬픔이 한 번의 동작으로 응축된 것이다. 침묵,
포크가 공중에서 얼어붙는다. 공기마저 숨을 멈춘다. 어린 시절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항상 가족에게 절하는 남편이 내 옆에 서 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내 손을 잡고 식탁을 뒤집어 엎는다. 밥, 국, 고기, 모든 것이 마지막 가식에 실타래가 끊어지듯 바닥으로 쏟아진다. 그리고 세경이 일어선다. 그녀는 테이블 주위를 맴돌았다. 발걸음은 느렸다. 신중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비웃음을 머금은 디뉴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엄마 때렸잖아.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나도 맞받아칠 거야. 나도 엄마랑 똑같으니까. 사랑하는 법을 알아. 그리고 그녀는 작은 손으로 디뉴의 얼굴을 때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천장 선풍기조차 멈춘 듯 했다. 방 안에 남은 소리는 조용한 사람들이 포효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의 가쁜 숨소리뿐이었다. 당신이라면 그 방에서 어떻게 했을까? 불의를 목격하고 침묵을 지킨 적이 있는가? 아니면 더 나쁘게도 침묵이 의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도 일어섰을 거야. 지금이 말할 때라고, 일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할 때라도. 다음으로 두막, 자유로워지돼서 이 무너진 가족이 폐허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키도록 그리고 내면의 불꽃을 깨우도록 하세요. ACT2 떠나다. 인생을 해방시키다. 장면 2.1 밤의 짐싸기. 말없는 결심. 그날 밤 비가 조용히 지붓지붓 내렸다. 오래된 주택가의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음 한구석을 쿡쿡 찔렀다. 방 안은 축축하고 눅눅했다. 낡은 전등 불빛 아래서 나는 말없이 이삿짐을 챙기고 있었다. 남편은 벽 한쪽에 기대 서 있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걸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우리가 함께 견뎌온 10년의 침묵을 깨는 첫 목소리였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세 번째 셔츠를 접고 작은 캐리어에 넣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세경이가 한 장의 그림을 들고 다가왔다. 색연필로 정성스레 그린 그림, 해가 떠 있는 집, 그리고 3명의 사람이 웃고 있는 풍경. 엄마, 우리 새 집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그 그림을 캐리어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세경이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고 그 손에서 나는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한 아이의 믿음, 그리고 엄마에 대한 사랑이 담긴 따뜻한 힘이었다. 장면 2.2 떠나는 길, 지옥과의 이별 새벽5시. 아직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3명이 나란히 걸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딸. 우리가 머물던 시어머니 집의 대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췄다. 그 집, 날마다 눈물로 이불을 적셨던 방. 딸이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온 곳. 그리고 나 자신이 매일 죽어가던 감옥이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 그 집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조용히 침을 뱉었다. 안녕 지옥. 남편은 갑자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 우린 가족이야.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아. 세경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내 손도 꼭 잡고 우리 셋은 그렇게 골목길을 지나 아침 햇살이 퍼지는 도시로 나아갔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발걸음,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선언이었다. 이 장면이 당신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했나요? 혹시 떠나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떠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ACT3 올라서다. 고통 속의 열매. 3명의 가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성공을 이루며 과거를 딛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담습니다. ACT3 올라서다. 고통 속의 열매 장면 3.1. 땀으로 쌓은 나날들 새로운 도시. 그곳에는 과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를 몰랐고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다. 우리는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은 반쯤 깨져 있었다. 하지만 그 방엔 자유가 있었다. 욕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보로 30분 떨어진 식당으로 향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그 고통이 싫지 않았다. 고통은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였다. 남편은 불편한 다리로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다. 퇴근 후 딸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세경이, 그 아이는 기적이었다. 학교를 마치면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이면 지하철역 앞에서 연필과 수첩을 팔았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조그만 스탠드 불빛 아래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나 나중에 CEO가 될 거야. 그럼 엄마 손 안 상하게 할 수 있어. 나는 매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딸은 뭐든 될 수 있어. 사실 그때 나는 세경이가 CEO가 된다는 게 그저 아이의 동화 같은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보다 더 나를 믿고 있었다. 장면 3.2 성공이라는 이름의 결실 15년 뒤 우리는 서울 외곽의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정원엔 꽃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개 2마리가 뛰어놀았다. 한때 쥐를 피하던 반지에서 살던 우리가 이젠 무섭지 않았다. 세경이는 이제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술 스타트업의 CEO. 직원 수 200명, 연매출 2천억 원. 20개국과 거래하며 외신 인터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매일 새벽 엄마가 서 있던 주방으로 들어와 토스트를 구우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 부엌은 엄마 손으로 세운 집이야. 난 그저 그 위에 꿈을 쌓았을 뿐이야. 남편은 여전히 한쪽 다리를 절지만 이젠 누구보다도 당당하다. 공장 부장을 맡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우리 셋은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당신은 믿나요? 눈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꽃이 핀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의 새벽이 됩니다. 다음은 가장 강렬한 ACT사 다시 만나다. 가족이라는 가면. 과거를 딛고 일어선 세 사람이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이들과 마주하는 순간 복수와 진실이 맞부딪히는 폭풍의 재회가 펼쳐집니다. ACT4 다시 만나다. 가족이라는 가면 장면 4.1. 가식으로 포장된 재회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삼촌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내 손은 잠시 멈칫했지만 나는 받았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도 작은 형수도 다들 그리워해요. 우리 가족 한번 얼굴 보고 밥 한 끼 어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부드러움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인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났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비수가 술잔에 담겨져 있었다. 엄마는 여전히 짙은 화장과 자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작은 형수는 명품백과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치렁치렁 매단 채 입겐 익숙한 조롱의 미소를 걸고 있었다. 세경이 지금 뭐 하고 지내니? 뭐 그냥 회사원쯤 되겠지. 요즘은 여자애들도 독립심 가지는 게 좋더라. 말끝마다 묻어나는 비아냥.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성적 비교, 사회적 위치 비교. 우리 세찬이는 이번에 외국계 기업 취업했어. 연봉도 꽤나 나오더라. 세경이는 아직도 집에 붙어 있니? 나는 차마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의 평가 기준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안쓰럽고 한심했다. 그러나 세경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또렷한 눈빛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뭐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그 말이 폭풍의 전조라는 걸 아직 그들은 몰랐다. 장면사점 이 가면이 벗겨지다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세경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웨이터가 들고 오던 김치가 작은 형수 아들의 흰 셔츠 위로 떨어졌다. 뭐야, 이게 얼마짜린데? 넌 어릴 때부터 더럽고 싸구려였어. 진짜 못 고치네. 찰싹, 작은 형수의 손이 또 한 번 세경의 뺨을 갈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세경은 뺨을 어루만지지도 않았고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안으로 검은 수트를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차량은 대기 중입니다. 고객 미팅은 20분 뒤로 조정해 두었습니다. 정적. 가족들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사장님? 그는 누구보다 정중하게, 하지만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전했다. 이분은 에버테크 인터내셔널 CEO이십니다. 전 세계 반도체 유통망을 가진 대표님입니다. 이분을 뵈러 이번 주만 3개국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입국하십니다. 엄마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작은 형수는 입술을 달달 떨었다. 삼촌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시야에는 더 이상 부끄러운 아이가 없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여성이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누군가가 당신을 얕잡아보고 깎아내릴 때 침묵 대신 존엄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당신의 각성은 또 다른 누군가의 해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 ACT-O 결말. 역할이 바뀐 인과응보가 펼쳐집니다. 누구보다 오만했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자비를 구걸하는 순간, 세경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어가길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가장 통쾌한 결말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ACT-5 결말. 역할이 바뀐 인과응보 장면 5.1. 굴욕의 무릎 서울 근교 고요한 저녁. 가로수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대저택의 현관엔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도어벨이 울렸다. 문을 연 건 우리 집의 집사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낯익은 얼굴넷. 어머니, 작은 형수, 삼촌, 그리고 조카 세찬. 초췌한 얼굴, 해진 옷, 발목까지 내려오는 먼지투성이의 신발. 작은 형수는 벌써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았다. 그 자존심 높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 집의 현관 돌바닥에 머리를 대고 있었다.
세경아, 부탁이다. 우린 이제 아무것도 없어.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게 해주렴. 넌 착한 아이라서 알잖니. 용서가 얼마나 고귀한 건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나서기 전 뒤에서 조용히 걸어 나온 사람이 있었다. 세경, 오늘도 평범한 니트에 슬랙스를 입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그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 한마디만 했다. 이 집엔 방이 7개 있어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희망이 피어오르려는 찰나. 근데 이미 다 찼어요. 강아지 2마리, 유기묘 3마리, 그리고 엄마 아빠와 저. 그녀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러나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의 선언이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바닥에 엎드렸다. 작은 형수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다. 우린 청소라도 할게. 화장실이라도. 제발. 세경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뒤편에 대기 중이던 경호원이 걸어 나왔다. 저분들 밖으로 모셔주세요. 다시는 이 대문 앞에 서지 않게요. 경호원 2명이 4사람을 하나둘 일으켜 세웠다. 저항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싸울 힘조차 없는 과거의 유령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경은 문턱 앞에서 한마디를 던졌다. 한번 쓰레기였다고 모두가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가 쓰레기란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아무것도 되지 못하죠. 자존심은 돈으로 못 사요. 그러니 그걸 내던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긴 그런 걸 지키는 집이니까요.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완전한 끝. 에필로그. 폭풍 후의 평화 한 달 뒤. 정원엔 가을 국화가 활짝 피었고 마당에선 강아지들이 졸린 눈으로 뒹굴고 있었다. 엄마는 평상에서 감을 깎고 있었고 아빠는 바람을 맞으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세경은 내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말했다. 엄마, 나 요즘 누굴 만나고 있어.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어머, 누구야? 잘생겼니? 세경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잘생긴 건 모르겠고 말할 때마다 엄마 닮았다고 느껴져.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그토록 많은 상처를 견딘 딸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적 같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다 된 거야.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우리 3사람을 감쌌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차가울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세경처럼 한번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나를 증명할 것이다. 이 말 한 줄이 또 다른 세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